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입니다. 원래 여기 나가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부끄러워서 일로 도망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심지어 유튜브로까지 촬영을 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민석 아니고요. 네. 저 역사를 잘 몰라요. 네, 전혀 뭐 한국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은 인류학과를 가는 거였긴 했는데 인류학은 또 사학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 재무분과 교수로 있고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경영대에 취직을 해서 다들 너는 이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분과에 이제 원래 경제학 박사분이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저만 남아서 이제 홍익대 경영대 경제학 박사는 저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런던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여행 다녔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내려오면서 너무 행복해 했더니 되게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유럽에서 공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원래 회사를 다녔어요. 투자은행에서 한 3년 반 정도 회사 가기 전, 박사하기 전에 일을 했었는데 회사 다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박사를 하러 가서 너무 즐거웠어요. 왜 세상에서 공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오거든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맨날 공부하라 그랬는지 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 잘 되라고 아니고 행복하라고 했구나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고 오늘도 사실 그래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걸 내가 내 눈으로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맨날 이 사진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그 국사책에서 봤잖아요. 국사책에서 맨날 미륵사지 외웠는데 봐서 되게 신나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세부 전공은 계량경제입니다. 심지어 금융계량경제라서요. 통계학자예요. 다들 통계학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재미없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미는 없고요, 사실. 근데 박사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근데 영국이 사실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이 가격이. 그래서 불을 밤에 잘 안 켭니다.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 박사 논문을 스탠드 하나를 딱 켜놓고 제 박사가 끝나는 날 박사 논문을 딱 앞에다 놓고 왜 그냥 봐도 티 같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티인 사람인데 그날은 뭔가 센치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그래 그동안 고생했어 너무 잘했어 이거 하고 싶어서 앞에다 놓고 넘기는데 전 영어로 분명히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논문이 반이 그리스어인 거예요. 뭐 유도하고 증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의감이 든 거죠. 지난 3년간 나는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교수가 되면 재밌는 거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사가 끝나고 제가 호주로 이제 호주 학교에 취직이 돼서 감사하게도 먹고 살 길이 생겨서 호주로 또 날아갔는데 그때 공부를 하기 싫잖아요. 제가 농담이라고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전 진짜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었던 사람인데 자꾸 공부를 하려니까 뭔가 재밌는 걸 찾다 보니 찾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이거를 샀었어야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거를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년에 그거를 샀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때 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팔았겠죠, 중간에. 그래서 어차피 돈을 못 버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보고서 연구를 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하필 그 논문이 잘 됐습니다. 그 논문이 못 됐으면 이쪽으로 커리어를 안 잡았을 텐데 그 논문이 좋은 저널에 실렸고요. 심지어 지금 대부분 논문들이요 잘 안 알아요. 왜냐하면 별로 안 보고 싶게 생겼거든요. 생긴 것도. 근데 지금 680회 정도 사이테이션이 달려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은 논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면서 당시에 이제 2012년, 13년 요럴 때면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비트코인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얘기를 하던 찰나 2015년에 한국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시고 계시죠. 우리 이사장님께서 감사하게 저를 이제 고용해 주셔서 서울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또 비트코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또 경제학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공대 교수님들이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끌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다 공대 교수님들 컨퍼런스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로 이 업계에 지방령이 됐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다 저만 보면 여기 비트코인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난 경제학자인데. 그래서 요새 그거를 좀 이렇게 탈피해 보려고 막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그랬는데 잘 안 벗겨져요, 그게. 이 10년을 넘게 이 업계에 있었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크립토 뭐 이쪽으로 사실 고인물 오브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수많은 이 관련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 수많은 혁신들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혁신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루나테라 사태 때도 그렇고 오죽했으면 경제학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일을 하지? 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혁신이라는 주제를 보는 사회과학자로서의 시선이 정립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공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홍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얄미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왜 그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얄미워서 교수님 보세요. 5만 원권을 딱 꺼내요. 이 5만 원권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느 기술을 써서 어떤 기계로 어디서 수입한 원목에 어떤 잉크를 써서 찍어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눈으로 저를 내가 알게 뭐야잖아요. 5만 원권을 쓰실 때 이거는 ACD 3027 기계에서 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쓰세요? 그럼 그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거는요. 물론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뭐 크립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혁신들이 나타나지만 사실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 되는 순간 그 기술의 특성보다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사실은 그 쓰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게 혁신 기술을 통해서 촉발된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모른다고 이용자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강박을 심어주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요. 매일매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가가지고 ISLM 커브를 모르세요?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블록체인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낼 수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 되게 많죠. 슬라이드 하나도 안 넘어가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약속을 되게 잘 지키거든요. 딱 시간 되면 끝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강의 자체는 이게 듣는 사람의 재미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의 재미도 있잖아요. 저는 이 강의를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 농담까지 똑같이 하는 이 테이프 레코더가 되고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그때마다 그 강의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서도 손을 들으시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죠?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라는 순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손을 드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드디어 첫 슬라이드를 넘어갔는데 첫 챕터를 기술 혁신의 사회적 맥락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집어먹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어려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할 수 없는 기술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인류가 고도화되고 우리가 가진 기술들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냐면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 라고 우리한테 주입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저도 그중 한 사람이거든요. 전 컴퓨터 과학도 모르고 암호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비트코인을 봤을 때, 블록체인을 봤을 때 컴퓨터 공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공대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맨날 세상을 바꾼대요,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이 바꾼 세상에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 그쵸. 난 매일 블록체인을 하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좀. 그쵸. 블록체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5년 동안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 맥락과 기술과의 괴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에 압도가 되고 우리가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에 겁을 먹어서 이 새로운 물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더 큰 사회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AI 얘기를 하려다가 블록체인 얘기로 이 포문을 여는 이유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번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매번 세상을 한 2년에 한 번씩 세상을 바꿀 기술이 나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나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죠?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한 2, 3년 검색해 보세요. 제가 혹시 심심해서 검색해 봤는데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검색하면 한 2, 3년마다 세상을 바꿀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세상이 한 10몇 번은 바뀌었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진 않았잖아요.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렇죠? 그게 뭐냐면 기술의 사회적 맥락과 기술의 기술적 맥락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궁금해하는 것은 기술의 사회적 맥락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남이 한 말 가져다가 하는 거죠. 케네스 로고프라는 정말 똑똑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면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예로 1930년대의 미국의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나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드는데 1930년대 대공황 예를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국가예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죠. 1800년대 중반에 남북전쟁을 겪고 나서 1867년서부터 도금의 시대를 맞이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역량을 누적시키고 있었는데 고립주의를 채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윌슨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밖으로 팽창이 나가고 싶은데 핑곗거리가 없던 상황에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을 했고 승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데 중심에 서게 되고요. 1920년대의 미국은 뭘 해도 되는 국가였어요. 국제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달성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현상의 중심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산업인 게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강도 필요하죠. 뭐 너트도 만들어야지, 엔진도 만들어야지, 그 안에 들어가는 연소장치도 만들어야죠. 정말 수많은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쫙 해서 하청업체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 하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만들려면 고무산업도 발전을 해야죠. 고무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원유 정제산업이 발전을 해야죠. 아스팔트도 깔아야죠. 도로도 만들어야지. 건설을 해야지. 자동차 하나를 굴리는 데 필요한 사회의 인프라 및 산업은 이렇게 많다 보니 미국이 자동차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였던 거예요. 산업에 팽창을 해요.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투자가 일어나고요. 고용을 더해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죠.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써요.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또 산업에 팽창하죠. 그럼 또 경제 성장을 하고 고용이 너무 좋죠.
듣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좋다 지금 안 하면 바보다 야 투자해라 야 지금 뭘 해도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떠세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 자 이러면 손을 안 들죠. 친구가 비트코인 하시는 분 이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불법 아닙니다. 참고로 크립토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전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비트코인을 하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돈 벌고 싶어서. 그렇죠. 미래의 화폐라서는 아니죠. 그럼 그때 사면 되지. 그렇죠. 돈 벌고 싶어서예요. 야 그럼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누가 요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이게 정확히 저 심리예요. 그렇죠. 남들은 쉽게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 업계를 오래 보다 보면 항상 생존 편향에 치우치게 되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은 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투자하고 있는데 나만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는 것 같죠. 지나친 투자가 일어나고 버블이 형성이 되고 버블이 형성이 되면 꺼지죠. 이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이번엔 다르다라는 구호가 나오면 항상 금융위기가 온다는 풍자입니다. 그래서 낙관론이 비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비합리적인 경제활동은 파국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한 건데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버블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플랫폼 경제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네요. 나이대가 비슷해서 예를 들기 좋아요. 이 2000년대 초반에 보면 가가호호마다 컴퓨터를 하나씩 사기 시작했죠, 우리가. 저도 그때 XT, AT, 386, 486, 586, 586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 그냥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이 집집마다 컴퓨터를 하나씩 들여놓는 과정에서 컴퓨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랑 굉장히 유사한 면모를 보입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 쓰이는 기술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기술 집약적인 물건이다 보니까 산업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2000년대에 우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를 IT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지만 돌이켜 데이터를 보면은 컴퓨터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사실 견인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IT 기술이 우리의 경제를 팽창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IT 기술에 대한 믿음의 중심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경제론이라고 불렀는데요. 뭐라고 하죠? 뉴 이코노미, 이거 누가 이름을 줬는지 아직도 궁금한데 이런 네이밍 센스를 뉴 이코노미 티오리였나? 뭐 그렇게 이름을 정말 신경제론이에요, 정말. 근데 이 신경제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만들잖아요. 보통 물건을 만들면 처음에는 하나만 만들 때는 비싸요. 근데 그게 2개, 3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면은 가격이 생산 단가가 떨어집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때보다 한 사람이 100개를 만들 때 하나를 만드는 비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숙달이 되기도 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묶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화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한 10,000개까지 만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인형 눈 붙일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 붙일 때보다는 2개 붙일 때가 쉽고 100개 붙일 때가 쉬운데 10,000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토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 비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규모의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는 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시작을 해서 규모의 불경제로 끝나니까 그 중간 어디에 한계 생산 비용을 최적화시키는 포인트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우리는 한계 생산 비용의 최적화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경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야.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떨어져.
내가 데이터를 5기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10기가 만들면 5기가 더 만들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납득이 되죠. 아, 그러네. 10테라를 만들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안 들어요. 몇십 배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면 만들수록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한대로 만들면 평균 비용이 0으로 수렴한단 말입니다. 혁신이죠. 그러면은 인터넷 기업들은 어때요? 그냥 계속 만들면 돼요.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신경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경제론의 핵심은 규모 수익 체증의 법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였어요. 말이 되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의 직관은 위대하다. AI보다 훨씬 뛰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말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말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럼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고 전 맨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경제론의 핵심인데요. 인터넷 기업의 주가가 올라요. 저것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비트코인이 처음엔 뭔지 잘 몰랐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사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해요. 그럼 가격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올라요. 그러면은 나만 바보가 됐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은 나 같은 사람들이 상투를 잡죠. 이러면서 오! 이러고 이게 이건가? 그러고 잡으면 이제 떨어지는 것에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나면 열광을 하고요. 열광을 하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면 상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게 되면 폭락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몰라도 닷컴이 붙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루나테라 때도 그랬잖아요. 루나테라의 지지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루나틱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신도들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하면 이 이면에 있는 무슨 논리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요.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거를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댓글에 뭐라고 달아요? 너는 날 돈 벌게 해줬니? 난 이걸로 돈 벌었다. 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해요. 기업들이 IPO를 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너무 관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 없는 인터넷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IPO를 합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모가를 하회하게 되죠. 지금 우리도 정확히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그거죠. 쉽게 상장을 시켜줘요. 자본 조달이 돼요. 그리고 나면 공모가보다 아래서 거래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실적 없는 혁신, 실적 없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4배가 올랐다가 2001년에 버블이 꺼지면서 5조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진짜 좋아해요.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네.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네, 딱 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혁신의 유혹,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주식시장의 슬로건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폭락이 온다라는 겁니다. 기술, 혁신, 돈, 버블, 유사한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블록체인에서 봤죠. 우리가 코인하고. 실적 없는 혁신이 과연 혁신인지 기만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망은 속일 수 있어도 실적은 속일 수 없고요. IT 버블 안에서도 잘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은 훌륭한 실적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 봐야 되고 AI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새 이제 슬슬 얘기가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제가 이제 출판사들이랑 굉장히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훈련을 시켜요. 조련을 해요. 2001년이었지. 너무 오래된 사람 같다. 2021년이에요. 2021년에 NFT 책을 썼는데 그게 잘 됐어요. 하필이면. 그러면서 출판사가 계속해서 저한테 이것도 쓰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쓰실 수 있잖아요. 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 그럼요 라고 하면서 끌려 들어가서 책을 열심히 써서 7권째를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시켜요. GPT 책을 썼거든요. 네. 이 GPT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요. 이 GPT에 대해서 다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게 제 책의 첫 챕터거든요. 찬물을 끼얹는다. 너 도대체 너는 왜 이러냐라고 했는데 이제 슬슬 나오죠. AI 산업이 고평가돼 있다. AI 산업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AI 산업이 생각보다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항상 기대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뭔가 GPT 처음에 보셨을 때 어땠어요? 전 정말 와 세상에 이런 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사람일 리 없잖아요. 이렇게 기대가 있다가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항상 모든 패턴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예언자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올라갈 때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언젠간 나빠질 거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뭔가 그거를 욕하기 위해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혁신이라는 것들은 그런 패턴을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버블이 끼었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생성형 AI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조정 기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 처음에 GPT가 나왔을 때 나오는 책들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GPT랑 대화를 한대요. 근데 컴퓨터랑 대화를 할 수 있나? 진짜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건가? 진짜 컴퓨터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이미 질문 자체가 글러먹었죠.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내가 무슨 의도로 이걸 말하는지 알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GPT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아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GPT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GPT에게 조련당하고 있죠. 요렇게 질문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까? 요렇게 질문하면 내가 그렇잖아요. 더 말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보고 뭔가 더 내 감정을 섞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 아이에게 내가 의도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노예인가 GPT가 노예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클로바 같은 애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클로바를 썼을 때 클로바 주위에 맛집 좀 검색해줘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럼 클로바 주위에 맛집 좀 검색해줘 그러면 저는 그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이제 너 바보냐? 라고 욕을 하잖아요 갑자기. 항상 끝은 싸움이었어요. 최소한 GPT랑은 가끔 싸우기도 해요 물론. 그러다 이제 회의감이 들죠. 내가 얘랑 왜 싸우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에게 나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AI가 학습을 하는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 GP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조금 더 정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서 그 AI 전용 특화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컨퍼런스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AI 특화 반도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학과 출신이세요, 심지어 이분은. 그래가지고 왜 수학과 출신 이거라고 했지?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많은 행렬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왔잖아요. 내가 여기서 행렬을 또 듣게 생겼네. 그 가까운 곳에 계시죠? 우리 정석 쓰신 분.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글로 베개도 안 했어요. 수학이 너무 싫었어. 근데 수학이 이렇게 위대한 학문인지를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렬 계산을 많이 빠르게 한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학습을 시킬 때 정말로 이 우리의 의도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컴퓨터가 그걸 이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나는 오늘 학교에 가기 싫다 5개잖아요. 그럼 이거를
5x5 행렬을 만들어서 모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요, 한번. 모든 문장을. 그랬다가 다시 거기서 조합에 대한 확률을 붙이는 겁니다. 나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에 대한 확률을 붙여가지고 가장 확률이 많이 나오는 빈칸 채워넣기를 하는 거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내가 왜 얘랑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지? 키워드를 던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을 정교하게 더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교들을 더 열심히 일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인건비 많이 안 주기, 뭐 욕 안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키워드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들에게 더 친절하게 이런 키워드들만 쭉 나열을 해도 충분히 답이 돌아옵니다. 그게 생성형 AI의 핵심이에요. 경우의 수인 거예요. 경우의 수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걸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GPT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실은 인텔리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붙여놨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범용성 인공지능과는 굉장히 궤를 달리하는 기술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을 들으시면 더 쉬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AI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경제학자이다 보니 경우의 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수많은 행렬 연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AI 기술을 다룬다고 하는 게 당연히 머신러닝을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대 언어 모델을 다루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박사를 할 때 2008년 10월에 박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계량경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계량경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딥러닝은 잊어라. 쉘로우 러닝의 시대가 왔다. 해서 쉘로우 러닝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알파고가 나왔어요. 내가 그때 딥러닝을 배웠으면 재벌이 돼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쉘로우 러닝을 배워서 제가 안타깝게도 알파고 그 붐에 편승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딥러닝이냐 쉘로우 러닝이냐 거대 언어 모델이냐 이거를 별로 궁금해하진 않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게 뭐건 내가 잘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야 이 아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기술 자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다룰 거예요. 세만틱 웹,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이 세 가지의 주제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세계 2차 대전과 함께 우리 곁에 왔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 체계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영국과 미국의 암호학자들이요. 무선으로 대서양 유보트로 날아가는 이 독일군의 암호를 가로채서 중간에서 이 샘플을 만들어서 해독해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꾸로 이거를 샘플을 가지고 역으로 추정해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1943년에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파회하고요. 결국에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순간 인류는 엄청나게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계산 능력을,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파회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 암호학자들도 그렇고 시뮬레이팅을 하던 컴퓨터 공학자들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뇌를 재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범용 인공지능의 시작입니다. 애니악을 사용해서 저걸 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에 대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1980년대에 인공지능 붐이 한 번 더 오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실망으로 끝납니다. 2010년에 알파고가 그 불씨를 다시
다시 태웠죠. 그랬다가 또 한동안 잊혀졌다가 이제 GPT가 나오고. 보이시죠? 이 패턴이. 관심을 받았다가 잊혀졌다가 관심을 받았다가 잊혀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가 사라졌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가 되다가 뭔가 기술적 진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다가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생성형 AI의 끝도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관심에서 벌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 엄청나게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이후를 또 내놓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GPT랑 처음에 얘기했을 때의 충격과 공포가 아직도 있으신가요? 욕하죠. 또 싸우잖아요, 걔랑. 너는 그게 아니잖아. 뭐 이걸 해줘. 뭐 이러고 싸우잖아요. 저희 조교들 보면은 정말 유치하게 싸우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쟤랑도 싸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대치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또 그 기대치를 깰 만한 뭔가 혁신이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뭐 여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제가 이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할 때라고 말을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저 사람이 이 단상을 그냥 의자라고 부르는구나를 이해하잖아요. GPT가 그럴 수 있을까요? GPT는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단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라고 싸우는 거죠. 이 한참 아직도 이 GPT를 비롯한 뭐 요새는 제미니가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제미니랑 항상 얘기할 때 잼민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미니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잼민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미니가 요새는 GPT를 아웃퍼폼하기는 합니다. 저는 요새 제미니를 많이 쓰는 게 그게 조금 더 잘하긴 하는데 마찬가지 문제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아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화된 AI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알파고한테 바둑을 참 잘 두는 아이한테 장기를 두라 그러면 못 두겠죠. 바둑을 참 잘 두는 아이한테 뭐 예를 들면은 가서 물 떠와 그러면 못 떠올 거 아니에요.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GPT한테 가가지고 뭐 차를 운전해줘 그러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운전도 하고 물도 떠오고 바둑도 두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범용 인공지능과 특수목적 인공지능을 분명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GPT 처음 나왔을 때 마치 사람을 대체할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GPT가 나를 대체한다고. 진짜?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나의 일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방향성 자체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당장 사람을, 인력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블록체인이 내가 코인을 사지 않으면 블록체인 혁신에 뛰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얘기하는 겁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기계가 이 단상이 의자로도 쓰일 수 있고 단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들이 뭐 놀 때는 숨는 장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학습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학습하는 과정을 그럼 기계를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세만틱 웹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학습시킨다고 할 때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요? 영어 사전을 외운 다음에 태워서 마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암 걸려요. 큰일 나요. 어렸을 때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태워서 마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영어 사전을 외우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특정 단어를 알게 되면은 세상을 인지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로 그게 세만틱 웹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실에서 나는 이 TV가 틀려져 있어요. 근데 보통 TV가 틀려져 있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TV는 틀려져 있고 나는 한쪽 구석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AI 비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화기를 들면서 볼륨 좀 줄여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볼륨을 줄여줘. 근데 TV는 삼성에서 만들었고 AI 비서는 LG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는 오디오 아웃풋이라고 교육을 시켰고요. LG에서는 볼륨이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 영상 한번 보셨어요? 카카오랑 구글이랑 네이버랑 인공지능 스피커를 놓고 말을 시키는. 보셨어요? 그 유튜브? 유튜브에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진짜 웃긴데.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나중에. 그리고 서로, 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웃기거든요. 그 영상 보면은. 근데 그런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학습한 언어 자체가 달라버리면, 단어 자체가 달라버리면. 물론 거기에는 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내 발음이 좋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죠. 아직 음성인식 기술 자체도 제가 나름 저는 딕션이 되게 좋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딕션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음성인식 기술이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그러는데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술적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습한 언어가 다르면은 아니면 단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돼버리는 거. 버전이 다르면이에요. 충청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 그렇죠. 제주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로 학습을 시켰어요, AI를. 그럼 서로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같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언어 대사전을 만들면 돼요. 의미의 대사전을 만들어서 얘는 탁자, 얘는 뭐, 얘는 TV, 얘는 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컴퓨터가 하나하나 보면서 다 인식을 하고 나서 그럼 하면 돼. 이제는 세상을 인지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에스페란토잖아요. 결국에는 기계 에스페란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멘틱 웹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제 보통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환경이 그럴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진짜 혁신적인 영상이 나와요. 기계가 인간형 기계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방 좀 갖다 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기계가 이러고 있다가 주변을 싹 한번 둘러보면서 이 가방을 발견해서 가방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들기 전에 먼저 판자를 깝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그 판자를 건너가서 계단을 올라와서 이 가방을 주고 자기는 다시 내려가요. 이게 진짜면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기계가 그럴 수 있으면 사람이 10층을 왜 올라가요 도대체. 그러면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층에다가 소변을 봐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계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큰 혁신이잖아요. 이걸 왜 하네? 다들 처음 그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조작인가? 이걸 왜 안 해? 근데 저 같은 경제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비판적 사고라는 이 핑계죠.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요거 건드리면 안 되죠.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믿지 말아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습관이 뭐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듣는 동시에 아닌데 라고 얘기한 다음에 생각해요. 뭐가 아니지?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그걸 이제 우린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상을 처음 보고 나서 저는 뭔가 함정이 있다. 라고 해서 초단위로 돌려보기 시작을 했어요. 초단위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초단위로 돌려보기 시작을 하다가 찾은 게 얘입니다. QR코드가 다 붙어 있어요. 요거를 찾아낸 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길래 영상에서 저런 걸 찾아냈나 싶죠. 저 QR코드가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QR코드라고 검색을 했더니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듀시얼이라고 부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설명은 피듀시얼은 QR코드와 유사하게 특별히 설계된 이미지로 로봇이 내부 지도를 주변 세계와 일치시킨 데 사용한다. 기준점은 도킹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지. 그럼 그럴 수 있지.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피듀시얼로 비껴간 거예요. 자기네 로봇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보여준 거지, 이 세상을 인지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자기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QR코드들이 붙었어요. 자, 여기서 이 공간을 컴퓨터한테 인지시키려면 QR코드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 의자와 이 의자는 같은 의자인가요? 어딘가 분명히 점 하나가 더 찍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TV, 이 스피커와 저 스피커는 같은 스피커인가요? 이 스피커의 이 구멍 하나와 다른 구멍은 같은 구멍인가요? 보이시죠? QR코드가 무한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것처럼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래서 세만틱 웹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너무 많아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웹3에서는 이제 세만틱 웹을 다른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웹3 옹호자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낼 거예요. 세만틱 웹이 왜 실패했냐. 하지만 AI의 맥락에서 세만틱 웹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 사전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라는 단어도 이누이트들한테는 눈이라는 단어가 8개래요. 그 8개를 다 담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큰 눈도 있고 작은 눈도 있고 조그만 눈도 있고 안 보이는 눈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다 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린 근데 비 올 것 같아, 눈 올 것 같아 이러잖아요. 이거를 컴퓨터한테 시킨다는 것, 세만틱 웹을 통해서 시킨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머신러닝이에요. 이 슬라이드 순서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솔직히 그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AI보다 많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한 게, 슬라이드를 쳐다도 안 보고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이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AI보다 낫다라고 이제 어필을 해야 저도 직업을 잃지 않겠죠, AI 시대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이런 거 딱지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인지시키는 게 안 된다면 스스로가 학습하게 하자라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고양이 그림 많이 갖다 놓고 고양이 식별하게 하고 그러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 머신러닝의 굉장히 극초기 버전이에요. 이 머신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정형 데이터는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다 보니까 컴퓨터가 인지하기가 쉬웠지만 비정형 데이터는 뭐 이미지나 문자나 이런 거라다 보니까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 분명히 배웠는데 요새 그 말이 싹 사라졌죠. 왜냐하면 더 이상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구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한데요.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문제들을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묻죠. 근데 왜 예전에는 그럼 세만틱 웹을 사용했냐? 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계시죠? 네. 그 핸드폰이요, 2001년 당시에 최고의 슈퍼컴퓨터였던 일본의 NEC사의 어스 시뮬레이터보다 410배 더 많은 초당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발전이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머신러닝 기술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적 발전은 없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발전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긴 했지만 획기적인 발전은 없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하드웨어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납니다. 연산 역량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그 사진 보시면 이 연산을 하는 컴퓨터들이 쫙 연결이 돼 있고 전기비를 엄청 쓴다 그러잖아요.
지금 머신러닝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론적인 발전보다는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발전에 대한 공헌이 제일 컸어요. 예를 들면 알파고도 마찬가지인 게 알파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컴퓨터의 연산 역량이 거기 그 바둑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서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간의 언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의 이 기술력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CPU를 쓰지 않고 그래픽카드를 씁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게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재밌었는데 그래픽카드가요. 여기에 이제 이 그래픽들을 놓는데 이 그래픽들이 다 하나하나의 픽셀이에요. 행렬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AI에 그래픽카드를 쓰는 거래요. 그래픽카드가 더 잘 행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행렬이잖아요. 결국에는. 신기하죠. 저도 이 전공자가 이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하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다 보니 머신러닝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성형 AI의 혁신이라는 게 과연 머신러닝에서 온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참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죠, 사람이. 이 머신러닝 기술 자체는 꽤 오래된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한 2년 전이 돼서야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인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AI를 직면하게 됐을까 하면 바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당장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성형 AI에서 보고 있는 마치 지금의 생성형 AI의 혁신이 머신러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아니면 뭐 엄청나게 새로운 이론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러한 혁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혁신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데서 나오는 이 자연어 처리에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그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저는 어렸을 때 국영수 가르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1번 난 국어를 잘하는데 왜 국어를 가르치는지 모르겠고 2번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인데 왜 내가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으며 3번 수학은 뭐에다 쓰는 물건이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3번부터 대답을 하자면 3번 수학은 학문의 언어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요. 영어를 모르면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한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잘해야 된다. 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어렸을 땐 몰랐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의 깊이와 크기는요. 내 언어 역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생각을 언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나는 생각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언어 구사력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국어, 영어가 되게 중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언어 역량이 더 키워질 수 없는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죠. 우리. 그럼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이유였는데 제가 그렇다고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국어를 다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고의 영역은 여기까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언어를 인지하고 학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밖에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기계어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처음 영어를 배울 때와 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세요? 한국어는 귀납적으로 배웠는데 영어는 연역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린애들 언어를 학습할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린 재밌어서 웃겨 죽지만 걔네는 그게 하나하나 조합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학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세만틱 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체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 형식으로 학습을 시키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는 귀납적으로 언어를 학습시키게 하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행렬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건데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GPT와 제미니와 같은 생성형 AI들이 사실은 머신러닝의 끝판왕이 아니라요. 사실 이들보다 머신러닝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근데 자연어 처리의 끝판왕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말을 아주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챗GPT나 제미니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008년 아이언맨 다 보셨어요? 역시 내 나이대가 참 마음에 들어요. 2008년 아이언맨을 우리 조교들한테 얘기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는데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때 자비스 있잖아요, 자비스. 그 자비스가 GPT예요. 자비스가 할 수 있는 걸 GPT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카메라도 필요하겠고 거리를 재는 뭐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지능 자체는 자비스가 사실상 GPT입니다. 15년 전에 이들은 상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비스의 약자가 되게 재밌어요. Just a rather smart 뭐였죠? 자비스죠. Very smart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자비스의 약자입니다. 이들은 이미 2008년에 그걸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2022년에 기술로 현실화된 거죠. 자비스가 별게 없잖아요, 사실. 그냥 말을 잘하죠. 그것도 아주 야무지게. 그렇죠? 화가 나게 말을 잘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GPT가 기존의 머신러닝 기술보다 엄청나게 진일보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끝판왕이라는 거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대충 이제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GPT가 나온다고 사람들의 직업을 뺏을까요? 제가 처음에 GPT를 봤을 때 제가 조교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를 보자마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인건비 아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거를 쓸 때 보면요. 처음 기초자료조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기초자료조사를 하려면 PDF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 요약해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다 걸러내야 되는데 보통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요약을 해놓으면 요거 필요해, 요거 필요 없어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거의 한 몇 주가 들어가는, 한 2, 3주가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컴퓨터한테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아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GPT 계정을 한 4개 정도 결제를 했어요. 시간이 엄청 아껴지죠. 그러면 아껴진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일을 늘립니다. 일 하나 더 가져와도 되겠다. 그쵸? 결론적으로 제가 조교를 한 명 늘렸어요. 안타깝게도 일을 늘렸어. 이게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이에요, 결국에는. 생산성이 향상됐죠. 정확히 제가 혁신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신기술이 나왔어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죠.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 비용이 절감해요. 그럼 남는 비용으로 뭐래요? 규모를 키웁니다.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쵸? 그게 바로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되게 많은, 처음에 2022년에 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하도 이 AI 기술 하시는 분들이 겁을 줘가지고 인간을 대체할 거다. 그래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무슨 포럼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에 간다든지 그런 맨날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노동위에서 이걸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진짜로 대체가 되는 거냐? 그러면은 1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일을 늘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여기도 밑에 직원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 중에요, 단순 업무만 하는 직원이 있나요? 단순 업무를 안 하는 직원이 있나요? 회사 대표도 단순 업무는 하죠. 그 직원이 하는 업무 중에 단순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업무의 재편이 일어나긴 하겠죠. 그리고 단순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그 어떤 인간도 단순 업무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AI, 이 GPT나 생성형 AI가 대체한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사람을 대체할 거다, AI가. 준비해야 된다. Be prepared 라 그러잖아요. 준비해라 라고 하죠. 뭘 맨날 준비를 해요. 그렇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 GPT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막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녔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GPT를 쓰라 그래요. 그것도 무조건 안 쓰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석사를 하던 시절이 위키피디아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다 이제 그럼 저희 이 학생들이 그러죠. 당신은 뭘 공부한 거냐?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서관 가서 찾아봤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거 가나다라 해가지고 라 206 이거 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못 찾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위키피디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위키피디아를 쓴 학생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키피디아를 쓰는 학생이잖아요. 왜? 검색 시간이 줄어드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GPT가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GPT한테 보고서를 만들게 했어요. 항상 오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잖아요. 얘 생각보다 멍청하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저는 얘가 쓴 글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뭘 어떻게 왜곡시킬지 모르는 게, 특히나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더 그러는 게 확률에 의한 단어의 나열이잖아요. 결국에 이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맥락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 생뚱맞은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료 조사나 자료 정리적 측면에서 이 아이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걸 내가 해야 되는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자기가 안 하는데. 어차피 판단은 똑같이 해야 되고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검증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쓰지 않는 학생은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까지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술의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기술은 쓰는 사람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지 기술 자체가 그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블록체인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그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들이 자꾸 블록체인 기술도 이해 못하면서 뭐 그러시면 쓰는 건 난데 왜 기술을 자꾸.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사람을 죽인 건가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거는 사회가 쓰는 거고요. 사회가 그 방향성과 그 필요성, 그 유용성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성형 AI는 블록체인이랑은 약간 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용한 측면들이 아주 많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적극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생성형의 AI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19분을 얘기한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19분 남았어요. 쉬는 시간도 안 갖고 힘드시죠? 근데 그래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관심 받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관심을 주시면 자꾸 얘기를 많이 합니다. GPT가 가져올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소고라고 되게 있어 보이게 썼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꾸 GPT나 생성형 AI를 궁극의 AI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당연히 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현혹시킬지 몰라도 얘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있는 정보만 취합해 주고요. 당연히 내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화를 주도하지 못해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30년) 뒤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제가 2017년이었나 뭐 의원실에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질문 있으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VC 대표님이 딱 이러고, 이 자세 있잖아요. 우리 VC 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3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T잖아. 그렇죠? 제가 극T거든요. 약 올라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30년 뒤에는 제가 은퇴하고 없을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일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해요. 30년 뒤의 미래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30년 뒤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는 분들. 그죠? 걱정은 되죠. 물론 걱정이 안 되진 않지만 우리가 3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막 너무 걱정이 돼서 밤잠도 못 자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3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지 모르겠어요. 30년 뒤의 미래는 뭐 나폴레옹 같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리더들이나 아니면 뭐 엘빈 토플러처럼 위대한 미래학자들이나 아니면 점쟁이 아니면 사기꾼들이 궁금해하죠. 그죠? 저 같은 범인들은 오늘 제가 익산에서 저녁을 먹을지 수서에서 저녁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익산에서 너무 밥을 먹고 가고 싶긴 한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계속 강의하는 내내도 그 생각을 해요. 저녁을 어디서 먹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직업과 내 일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2, 3년 뒤의 미래가 걱정이 돼야지 30년 뒤의 미래가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AI가 계속 발전을 해서 뭐 사이버 터미네이터나 아니면은 매트릭스 제 이제 요새 깜빡깜빡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매트릭스 같은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겠죠. 막 100년 뒤에는 우리가 여기에 척추에다가 이거 꽂아서 빨간 약 파란 약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살아 생전은 아닌 것 같다. 최소한 내가 일하는 동안은 아닐 거니까 난 걱정을 안 한다. 물론 우리 애들이 조금 걱정은 돼요. 근데 걔는 걔네 인생이잖아요. 솔직히 애들이 걱정이 되는 건 내가 늙어서 더 걱정을 하겠지. 지금은 나도 힘든데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할 거는요. 1, 2년, 2, 3년의 시간이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2, 3년 내에 AI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빼앗진 않을 겁니다.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3월에 그러네요. 2023년에 GPT가 나왔구나. 제가 이 혁신 산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새 기술이 나와서 헷갈려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2022년 3월에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가 제가 안식년이었는데요.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NFT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고해에 NFT 강의를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는데 NFT 궁금하신 분? 그쵸.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NFT 산업이 그렇다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밑에서 엄청나게 이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 바깥에 나가버린 거죠. 세상을 바꾸진 못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2024년 3월, 2025년 3월을 썼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이 생성형 AI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생성형 AI 자체를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과외 선생? 어린아이들한테 영어 선생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뱉어내잖아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제가 집에 있는 패드에다가 GPT를 깔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라고 질문을 안 해요. 걔랑 노는 거예요. 24시간 지치지 않는 과외 선생이 생겼구나. 그쵸? 물론 매우 유용한데 그게 우리 세상을 바꿀 것이냐? 애매하죠. 내 시간을 아껴주기는 하는데 난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실 세상을 바꿀지, 내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세상을 바꾸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GPT라는 것도 그렇고 생성형 AI라는 것도 그렇고 그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누구랑 합쳐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언어를 잘하는 모델이다 보니 어디에나 붙을 수 있다라는 범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GPT가 붙으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걔랑 수다를 떨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GPT가 붙어 있으면 볼일을 보면서 걔랑 수다를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불 켜줘, 불 꺼줘, 왜 불이 꺼졌어, 센스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범용성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간접성과 시너지는 사실상 같은 말이기는 하거든요. 얘는 다른 기술이나 다른 산업과 붙었을 때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를 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만 잘하는 앵무새를 뭐에다 갖다 쓸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언어가 다른데 탑재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산업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교육산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GPT나 생성형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GPT는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됐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선생님을 안 불러도 돼요. 영어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도 힘들잖아요. 아이들이랑 선생님을 불러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시키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대학생이 아닌 이상에는 30분이면 나가 떨어져요. 근데 GPT는 3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애가 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근데 3시간을 영어로 떠들었어요, 걔는.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옳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잘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업계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그 선전도 많이 하잖아요. AI 가지고 영어 연습하는 그것도 나오는 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유아들의 언어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깊이라는 것이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꼰대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을 잘한다는 측면에는 기계처럼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의미하고 함축되어 있는 뉘앙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영어로 된 AI와 한국어로 된 AI. 한국어로 된 AI가 영어로 된 AI를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답이 뭘까요? 절대 못 이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AI 기술이 부족해서 저도 영국에서 공부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전혀 뒤지지 않아요. 아니면은 비싼 기계를 더 못 들여놔서 솔직히 카카오가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오픈 AI가 돈이 많을까요? 저는 카카오가 돈이 더 많다는데 한 표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오픈 AI는 스타트업이고요. 투자금으로만 돌아가고 카카오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나 자금력으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뒤처지냐면 데이터로 뒤처집니다. 20억 인구가 영어로 글을 쓰고 있죠. 우리는 7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이 격차가 사실상 AI의 성능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AI 팀에 제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게 영어보다 적지라고 했더니 사실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데이터가 적은 게 문제는 아니래요. 양질의 데이터가 적은 것도 물론 있지만 데이터가 적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학습을 시킬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국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키읔. 크점. 다 다른 의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뉘앙스의 문제잖아요. 크가 하나 붙었을 때, 2개 있을 때, 크가 많이 있을 때, 크가 4개만 있을 때, 점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다양한 조합이 있고 맥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학습시키기가 불가능하던. 이게 사실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언어라는 것은요, 맥락과 결국에는 이 함의와 뉘앙스와 이런 거의 총합이 결국 문화거든요, 이게. 그거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단점인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컴퓨터로 이제 예를 들어서 AI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사회의 언어적인 문화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등과정 이전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또 그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고요.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결이 달라지죠. 여기 이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면면을 보면 드는데요. 초등학생들한테 GPT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 토론 수업을 시키자라는 것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뭘 아는 게 있어요, 토론을 하죠. 아는 게 먼저고 토론은 나중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우리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암기를 시켰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그걸 모르면 생각이 안 되거든요. 단순 반복 작업이 필요한 게 어린 나이예요. 단순 반복 작업에 있어서 코칭을 해주기 가장 적합한 게 생성형 AI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분명히 생성형 AI의 이 롤이 있다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다 깨져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모든 게 입시 논리에 함몰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AI가 뭐에 필요해요? 정석을 풀어야지. 아직도 정석하죠. 전 내가 하던 정석을 아직도 그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요. 나도 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공부는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논술을 출제를 하는데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이제 출제를 해야 돼서 보게 되면은 우리 때랑 바뀐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교과서가 그렇게 많은데. 대학 과정과 성인 교육으로 오면서부터 사실은 생성형 AI가 교육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정리에 불과하거든요. 즉 인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생성형 AI가 내 시간을 아껴주고 내 노력을 아껴주는 보조적인 비서 역할 정도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원숭이가 더 잘할 거야. 최소한 원숭이는 집중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이 생성형 AI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잡무로 이제 국한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제 군사산업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는데요. 노동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경작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남이 한 말을 되게 인용을 많이 하죠. 이 방향성이라는 게 인간의 노동 개입의 감소와 자동화 맞춤형 대응, 옵션의 다양한 빠른 배송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성형 AI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절감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이 기술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은 노동의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떨어져야 되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합리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를 보자. 데이터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1990년대에는 전체 소득 중에 34%가 노동소득의 비중이었는데요. 이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요소 비용 대비 ICT 산업 장비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노동소득의 상대적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전체 소득의 90% 이상이 노동소득이었죠. 결국에는 뭐의 문제로 이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기술이 기존의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과 기술이 생산성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감소해서 전체 생산 확대를 통해 신규 노동 수요를 증가하는 현상.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조교의 예를 들었을 때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했다가 일을 늘려서 결국에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노동자의 일부 작업을 대체할 수 있고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경제를 팽창시켜서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존 업무에 의한 노동 수요의 감소대 경제 팽창에 의한 노동 수요의 증가가 있는데 결국에 상대적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린 뭘 볼 수 있느냐? 예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처음에 기술의 혁신이라는 게 각 기술에 따라서 모두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1990년에서 2007년도를 보면 미국의 경우 로봇의 사용 증가가 고용과 임금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1999년부터 2007년까지만 보면요. 오히려 고용률 증가를 가져왔어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스페인의 데이터를 보면 로봇 사용의 증가가 일자리 증가, 약 10%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기술의 노동 대체 효과는요. 결국에는 노동의 형태와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 업무 대 비반복적 업무가 있고요. 매뉴얼 기반 업무 대 인지 기반 업무가 있고 노동 인력 대 연구개발 인력이 있고 제조업 대 ICT가 있고 뭐 경쟁이 덜한 산업과 심한 산업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개인의 업무에서도 판단을 안 하는 반복적 작업이나 판단이 필요한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끝난 거 아시겠죠? 네. 분위기가 마무리 지으려고 딱 그 폼을 잡고 있죠.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그 생성형 AI를 안 만들겠다고 해서 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이고 기술의 가치 또한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기존 업무의 대체에 의한 노동 수요의 감소는 당연히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뭘 얘기하냐. 만약에 저걸 막자는 얘기가 뭐냐면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사람이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사람이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소가 할 수 있는데. GPT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걸 왜 해요? 그렇다면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노동 수요의 증감을 결정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기술, 소가 나타나서 밭을 더 많이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가 어떻게 팽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지 이 새로운 기술이 노동력을 없앨 것인가 없애지 않을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 효율화를 통해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요. 결국에 경제 성장은 당연히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경제가요, 내일 갑자기 13%로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날아가 버려요. 물론 다른 문제가 생기죠. 기술로 인한 효율화는 필연적이지만 성장은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냥 기술에 의한 성장이 아닌 성장을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정부에서 하던 이야기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한데요. 적합한 것 같아서 남겨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또 교육이긴 하지만은 도청에서 하는 강의다 보니 정책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한 1분? 2분? 기술로 인한 효율화를 통해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노동을 직업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적이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 그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에 먼저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이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 즉 신기술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이 신기술이 어디에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선택과 집중에 바로 그 효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인들의 선택이기도 하지만요. 정부의 정책의 선택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셔야지, 이 기술이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에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막 와 하고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원래 더 재밌는 거예요. 네. GPT를 활용해서요. 주식 투자나 투자 결정하는 거에 대한 성공률 어떻게 예상하세요? 하지 마세요. 또 뭐 답을 아시고 해요. GPT가 시켜서 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지잖아요. 돈을 잃으면 너무 이게 GPT가 투자 결정을 맞게 하느냐 틀리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열외예요. 맞게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지는 거거든요. GPT가 만들어내는 자료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참고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돈을 잃어도 안 억울합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계가 기계적으로 주는 답을 쫓아가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GPT가 내놓는 거는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서로 말씀하시지 말고 저랑 대화를 해주셔도. 아, 예. 아, 예. 스티븐 호킹 물리학자가 AI의 발전이 지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언을 깨알 자랑을 하나 하자면 스티븐 호킹을 한 번 봤습니다. 술집에서. 깨알 자랑을 먼저 하고. 인류의 멸망은요,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바퀴벌레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물을 만드는 기술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위스에 물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에비앙이 하도 퍼가서.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AI도 기술이거든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을 거고, 인류를 모르겠어요. 새로운 천당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죽진 않으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사실 그쵸.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러시면 난감한데. 네. 아니에요? 아이. 질문 없어요? 아, 예.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료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설 뭐 계약 같은 거 할 때 원가 계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훈련을 시키려고 썼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제가 유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저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데이터를 주는 건 공유됩니다. 그 결제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GPT 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데이터를 남과 공유를 하진 않으나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직도 안 바뀌었다면 그 조항이. 그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신들의 이 프로덕트 내에 그 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고작 내 데이터 그만큼을 가지고. 그러나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 데이터가 활용이 되냐 활용이 되지 않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위험은 있다. 그리고 그게 AI에 학습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며, 플러스 그들을 믿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예를 들어서 안 쓸 거라는 약속을 지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맞는 데이터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저기한테 알려줄 수도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근데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했거든요. 지금도 있는, 그게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지웠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안 쓴다라고 약속을 했더라도 그거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박스예요, 사실상. 이게 용광로잖아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데이터가 학습이 한번 되고 나면 그 데이터가 다 해체돼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사용을 안 했는지 검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근데 이제 구글은 그래도 큰 기업이지만 오픈 AI 예를 들면 오픈 AI는 스타트업이에요. 작은 기업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세에 비해서 생각보다 되게 작은 기업이거든요. 1번 이들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가 있고 2번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면 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큰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코인 물어보셔도 돼요. 절박하다. 아, 이래도 안 하시네. 네. 유저가 사용한 그 프롬프트 내용을 AI가 학습을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첫째예요. 왜냐하면 학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학습을 시켰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과연 이게 진짜로 학습이 안 될까가 하나가 있고요. 그 신뢰의 문제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망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위험이 있다 보니 사실 아무 데이터나 막 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거기다가 학습을 시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네. 답도 똑같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에 그 메모리에 있는 게 다르고요. 내 검색 기록이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그 똑같은 단어로 질문을 하더라도 확률에 의해서 이게 답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적인 확률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때그때 답은 달라집니다. 네. 엉뚱한 질문인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로또 추천해줘?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서 주고 로또는 이런 답변도 오고 또 부익부 비익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해봤고 또 내국무 이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줘라고 내국무 이완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도 자기 그 GPT를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챗 GPT에 물었을 때 독도는 일본 쪽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이유가 독도 일본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학습시켜서 AI 자체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는 답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우리도 우호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남이 이런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그 답변을 만드는 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걸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요.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의 그 AI를 학습시키는 거는 그들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넣은 프롬프트로 학습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까 이제 질문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프롬프트로 아무리 넣어서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앙에서 다시 학습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규정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2023년 언제까지 학습된 데이터만을 취급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그 전체 서버에 대한 중앙에 대한 연산에 대한 학습은 당연히 중앙에서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게 의미는 없는데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그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정보와 질문들이 기록으로 남는 거는 사실이다 보니 만약에 거기서 쓸만한 정보가 있을 때 학습을 시키는지 시키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과연 그들이 그럼 진짜로 안 할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네, 안 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사실 그거는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똑같이 답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 서버의 문제인 거고요.
전체 AI 학습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 무슨 국제 여론몰이도 아니고 그게 가능했으면은 뭔가 인구 많은 국가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AI가 감정을 갖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네. 왜냐면 수많은 데이터에는 영상도 있고, 글도 있고,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소리도 있고, 돌고래도 초음파로 이렇게 언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게 소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초음파, 주파수 이런 등등의 것을 입시켜서 사람의 언어나 이런 거를 들음으로써 슬프다, 아프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로는 안 되고요. 네, 현재로는. 하지만 있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픕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럼 과연 진짜로 그걸 이제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모든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은 거기가 맞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은 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